취약성은 진리와 함께 자라난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는 문화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의 모든 걸 털어놓으면 취약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솔직해지는 것도 과하면 안 좋나요? 이런 질문 뒤에는 의뢰 유명인들의 사례가 따라 나온다. 영화 배우 누구가 자기 남편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트위터에 올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얼리티 쇼에서 나오는 출연자들이 자기 사생활이나 자기 아이들 생활을 속속들이 세상에 공개하는 건가요? 취약성은 상호관계의 기점으로 진리와 경계가 필요하다. 취약성을 끌어안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털어놓는다든지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무차별적인 노출을 한다든지 유명인들처럼 SNS에 정보를 함부로 투하하는 것과는 다르다. 취약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과 경험을 털어놓는 것이다. 취약성을 끌어안고 솔직해진다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뗄 수 없는 부분으로 대개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무언가를 털어놓기 전에 항상 보증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면을 다 보여주진 않는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레네입니다. 저는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는다. 그런 행동은 취약성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의 몸짓일 수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이상한 방법으로라도 타인의 관심을 끌려가는 병적인 증상일 수 있어도 취약성은 아니다. 왜일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무언가를 털어놓을 때는 경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도 괜찮을 정도의 관계를 쌓아온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취약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신뢰를 쌓고 진정 어린 참여를 끌어내온다. 경계 없는 취약성은 관계를 끊고 불신을 조장하고 참여를 저조하게 만든다. 사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저 경계 없는 폭로는 우리가 진짜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따라서 TMI, Too Much Information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쏟아내는 것은 취약성이 지나치게 커져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욕구를 충족하거나 주의를 끌거나 끔찍한 행동을 하는 순간 취약성은 더 이상 취약성이 아니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비일비재하다. 취약해진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비밀을 아무런 제한 없이 털어놓는 것이라는 통념을 더 확실하게 반복하기 위해 이제부터 신뢰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내가 취약성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신뢰에 관한 질문을 쏟아낸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취약해져도 될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게 확실한 사람에게만 취약성을 내볼 겁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지 어떻게 미리 알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나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통계에서 얻어낸 답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쁜 소식은 이것이 이른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취약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신뢰해야 하고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취약해져야 한다. 신뢰를 평가하는 시험은 없고 점수를 매길 방법도 없다. 이제부터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줘도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초록색 신호도 없다. 연구 참가자들은 신뢰란 과정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겹씩 쌓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신뢰를 이야기할 때 조약돌 항아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쓴다. 내 딸 엘런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배신을 경험했다. 캐나다의 초등학교에서 3학년으로 진급한 것은 엄청난 변화다. 아이들은 3학년이 되는 순간에 상급학년으로 분류된다. 3학년이 된 직후에 엘런은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의 그날 아침에 있었던 약간 창피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이 되자 같은 학년의 모든 여자아이가 엘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엘런은 아이들의 놀림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일로 중요한 교훈을 얻었지만 고통스럽기도 했다. 그때까지 엘런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온 엘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을 거야. 엘런은 큰 상처를 입은 듯했다. 다른 이야기를 들이 나도 가슴이 아팠다. 더구나 짓궂은 여자아이들은 교실에서도 엘런을 놀려대지 않는가. 어찌나 심했는지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조약돌 항아리에서 조약돌 몇 개를 꺼내갔다고 했다. 엘런의 담임 선생님은 커다랗고 투명한 유리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조약돌 항아리라고 불렀다. 선생님은 항아리 옆에 갖가지 색의 조약돌이 담긴 봉투를 놓아두었다가 반 아이들이 모범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조약돌 하나를 항아리에 넣었다.
반대로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항아리에서 저녁돌 하나를 꺼냈다. 선생은 저녁돌 항아리가 가득 차면 축하의 의미로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엘런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쏙쏙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애들한테 내 이야기를 안 한다니 그건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면 누구도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은 잠시 제쳐놓기로 했다. 나는 앨런에게 신뢰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까 고민했다. 신뢰에 관한 내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아하, 저녁돌 항아리가 있었지. 그게 딱이야. 나는 앨런에게 말했다. 친구들과의 우정을 저녁돌 항아리라고 생각해봐. 누군가가 너를 지지하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내 편을 들어주거나 네가 털어놓은 비밀을 지켜줄 때마다 내가 항아리에 저녁돌을 넣는 거야. 반대로 아이들이 너에게 못되게 굴거나 너를 무시하거나 너의 비밀을 폭로할 때는 저녁돌을 꺼내야겠지. 엄마 말이 이해되니? 그러자 엘런은 흥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도 저녁돌 항아리 친구들이 있어.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래? 엘런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친구가 4명 있다고 했다. 그 친구들은 앨런의 비밀 몇 가지를 알고 있지만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앨런도 그 아이들의 비밀을 몇 가지 알고 있다. 그 친구들은 인기가 많은 아이한테 초대왔더라도 거기 가지 않고 너와 함께 놀자고 할 거야. 그날의 일은 우리 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나는 앨런에게 물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저녁돌 항아리 친구들이 됐니? 그러자 앨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의 저녁돌 항아리 친구들은 어떻게 저녁돌을 받았는데? 우리는 잠시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본 후에 각자가 찾아낸 답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앨런이 내놓은 답이다. 그 애들은 우리 사이의 비밀을 지켜. 그 애들은 자기 비밀을 내게 말해줘. 그 애들은 내 생일을 기억해. 그 애들은 우리 엄마와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 애들은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은 꼭 나를 불러. 나의 대답은 앨런의 대답과 똑같았다. 앨런이나 찰리의 학교 행사에 나와 함께 참석한 우리 어머니에게 내 친구가 안녕하세요 디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참 기분이 참 좋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와, 저 친구는 우리 엄마의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그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 거야. 나의 관심을 기울이는 거야. 신뢰는 한 번에 한 개씩 저녁돌을 얻듯이 쌓아가는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는 언제 생겨날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뢰 구축의 과정이 시작하기도 전에 노력을 들이거나 과감한 도약을 해야 할 때다. 앨런의 담임 선생님은 나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행동을 한다는 믿음이 생긴 후에 항아리와 저녁돌을 사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항아리는 신학기 첫날부터 교실에 놓여 있었다. 사실 선생님은 첫 번째 날을 마무리하면서 이미 저녁돌 몇 개를 항아리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들은 우리는 선생님이 진짜로 항아리에 저녁돌을 넣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만 듣고 저녁돌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존 가트먼이다. 가트먼 박사는 널리 인정받는 부부관계 전문가다.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와 관계에 관한 그의 연구는 대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저서인 신뢰의 과학은 우리에게 신뢰 구축의 원리에 관한 지혜와 통찰을 선사한다. 아래 발췌문은 그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공공의 이익이라는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이다. 이 글에서 가트먼은 부부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은 나의 연구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할 뿐 아니라 앨런의 저녁돌 항아리 비유와도 맥이 통한다. 내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신뢰는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나는 그런 순간들을 슬라이딩 도어의 순간이라고 부른다. 슬라이딩 도어에 따라온 이름이다. 당신의 모든 상호작용은 배우자와 더 든든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리만 더 벌릴 수도 있다. 우리 부부 이야기를 열어보자. 어느 날 저녁에 나는 전부터 읽던 추리소설을 그날 다 읽을 작정이었다.
누가 살인범인지 짐작은 갔지만은 어서 결말을 보고 나의 처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독서의 한참 몰두하다가 잠시 주임제 머리맡에 책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다. 내가 거울 앞을 지나는 순간에 거울에 비친 아니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머리를 빗고 있는 아니는 왠지 슬퍼 보였다. 슬라이딩 도어의 순간이었다. 내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오늘 저녁은 아니의 슬픔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어 책을 마저 읽고 싶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욕실을 슬쩍 빠져나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답게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니의 손에 들린 빛을 쥐고 대신 머리를 빗겨주며 물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아니는 자신이 지금 왜 슬픈지 말해줬다. 그것은 신뢰가 쌓이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니가 나를 원할 때 곁에 있어 주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아내가 감정을 나눴다.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뢰란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이런 순간 하나가 뭔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번번이 발길을 돌리는 쪽을 선택한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는 허물어질 것이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이번에는 저역돌 항아리 이야기에서 배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아마도 신뢰하는 누군가가 너무나 끔찍한 행동을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저역돌을 몽땅 꺼내버리는 상황을 떠올릴 것이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은 무엇인가? 당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돈을 써버리고 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좋대요. 누군가가 나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해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저역돌을 꺼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항아리를 통째로 바닥에 내팽개친다. 원래 모든 배신 행위는 끔찍하지만 어떤 배신은 아주 음흉하고 은밀하게 신뢰를 파괴한다. 은밀한 배신은 여러 배신 행위가 저질러지기 훨씬 전부터 진행된다. 내가 말하는 은밀한 배신이란 놓아버리기를 뜻한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관계를 방치하는 것,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신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연상한다. 외에도 거짓말, 폭로, 누가 나에게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도 대응하지 않는 것, 우리의 관계를 남들보다 우선시하지 않는 것, 이런 행동들은 배신이 분명하지만 배신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내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신, 즉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배신은 다름 아닌 놓아버리기다.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긴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애정을 보여주지 않고 공을 들이지 않고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때 신뢰는 사라지고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다. 놓아버리기는 수치심을 낳고 가장 큰 두려움을 유발한다. 은밀한 배신이 거짓말이나 외도보다 위험한 이유는 고통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이런 일로 괴로워하는 자신이 미친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무심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당신은 이제 나에게 애정이 식은 것 같아. 하지만 뚜렷한 사건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만 돌아온다. 나는 날마다 정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잖아. 주말에는 아들을 데리고 야구장에도 간다고. 더 이상 뭘 바라는데.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왜 내게 피드백을 주지 않지? 내가 잘 해냈다고 말해줘. 아니면은 형편없다고 말하든가. 뭐라고 좀 말해봐. 설마 내가 여기서 이런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린 거야?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말보다도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지 않고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묻지 않고 친구들의 안부를 물어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 부모가 자기들과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는 노력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행동이라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뢰와 마찬가지로 배신도 서서히 만들어진다. 한 번에 저역들 하나씩 내가 앞에서 언급한 명시적인 배신, 저 큰 배신은 대부분 일정 기간 놓아버리기를 통해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고 나서 생긴다. 내가 신뢰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알아낸 것과 삶에서 개인적으로 배운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는 취약성의 산물로서 오랜 시간 축적되며 노력과 관심, 진정 어린 참여를 요구한다. 신뢰는 거창한 몸짓이 아니다.
신뢰는 항아리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저약돌과 같다. 혼자서는 치약해질 수가 없다. 사람들은 혼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심지어는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일도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한다. 혼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왜 매력적인지는 나도 안다. 내 DNA 안에도 극단적인 개인주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현실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비참하고 우울한 일이 되기 십상인데 우리는 혼자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의 강인함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취약성을 탐구하는 여행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취약성과 친해지려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를 쉽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연습하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내쫓길 때 용감하게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다반사일 것이다.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취약성을 다시 끌어안고 자신의 감정에 정실해지기까지 지원과 격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사람들은 대체로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역할을 더 편하게 여긴다. 하지만 취약성과 관련해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열린 마음을 경험해 봐야 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도 은연중에 비판적이 된다. 사람은 누구도 도움이 필요하다. 남편 스티브, 유능한 심리치료사. 1km도 넘게 쌓인 책들 그리고 비슷한 여행을 먼저 한 친구와 가족들과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면 나 역시 취약성의 여행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취약성과 용기는 또 다른 취약성과 용기를 낳는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며 취약성과 용기가 전염된다는 명제는 연구를 통해서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피터 푸더와 리처드 베덤의 논문을 보자. 푸더와 베덤은 리더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변화를 이뤄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적인 개념을 사용한다. 그 중에 하나가 눈덩어리다. 눈덩이. 리더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취약성을 기꺼이 드러낼 때 눈덩이는 굴러가기 시작한다. 푸더와 베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리더가 취약해지는 것을 용감한 행동으로 간주하며 자신들도 그런 행동을 하고 싶다고 느낀다. 눈덩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일화가 있다. 독일의 한 대기업 경영자가 어느 날 자신의 리더십이 명령 위주이고 고위직 관리자들에게 주도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푸더와 베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혼자 조용히 행동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위직 관리자 60명과 함께 연례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역할과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재조정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면서 임직원들에게 회사 경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푸더와 베덤의 논문에 따르면 그날 회의 이후에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고 그의 회사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제안과 혁신이 늘어났고 나중에는 그의 회사가 규모가 더 큰 경쟁사들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나 자신이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때였다. 그때 나는 용기를 내어서 나의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취약성을 피해서 부단히 도망을 다닌 후에야 나는 불확실성, 위험, 감정, 노출의 불편함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한때 나는 내가 잘못하면 취약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취약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다. 전화벨이 울리고 상상 밖의 소식이 전해질 때, 뭔가가 두려울 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감사와 기쁨보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설 때, 그때마다 나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폈다. 뭔가를 느낄 에너지가 남지 않을 때까지 분주히 움직였다. 사정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내 마음속 상처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돌아올 겨를이 없었다.
밖에서 보면은 용감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의 내면은 온통 겁에 질린 상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나의 가면은 너무 무거워서 계속 끌고 다니기 힘들다는 사실을 그 가면이 내게 해준 것이라고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진짜 모습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밖에 없었다. 가면은 나에게 몸을 웅크리고 자기 뒤에 조용히 숨어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리야 사람들이 나의 불완전함과 취약성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말이다. 그렇게 숨는다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었다. 그 해의 아주 달콤했던 기억이 있다. 나는 남편 스티브와 함께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엘런은 발을 이상하게 휘두르고 무릎을 이리저리 부딪히고 대굴대굴 구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내가 스티브를 바라보며 말했다. 엘런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서 허점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아이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 스티브는 나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나도 당신을 그래서 사랑하는데 웬만하면 취약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바보 같은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나는 어른들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의 취약성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는다고?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사랑과 지원, 특히 남편 스티브와 심리치료사 다이애나의 지원 덕택에 나는 천천히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나는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거절하는 방법도 배웠다. 친구의 마음이 상할까봐 혹은 학자로서 좋은 기회를 날리고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할 때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아직까지는 무언가를 거절하고 나서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루즈벨트의 연설문을 다시 떠올려보자. 내가 배운 것은 또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더라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관람석에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와 함께 경기장 안에 있었다. 나와 함께 싸우고 나를 위해서 싸웠다. 관람석에 앉은 사람들의 반응을 저질하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은 팔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다. 이것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바뀌었다. 지금 나는 아내, 엄마,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나는 우리 집을 우리 가족 모두가 가장 용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겁에 질린 모습도 드러낼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집에서는 불편한 이야기도 피하지 않고 학교나 직장에서 창피했던 일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스티브와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할 거야.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 같이 실패하는 거야. 용감하게 실패하는 거야. 더 취약해지고 더 용감해지는 방법을 혼자서 배우기란 불가능하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이자 가장 큰 도전이다.